성공했지만 삶의 공허함을 느끼던 한 남자가 문득 떠오른 어머니의 시래기국 맛을 잊지 못해 직접 그 시절의 밥상을 재현하면서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가장 큰 위안이었던 가족의 사랑이라는 마지막 레시피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도시의 밤은 별 대신 인간이 쏘아올린 욕망의 불빛들로 가득했다. 박정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거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가 사는 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가 설계한 빌딩들이 보석처럼 박힌 야경이 거대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집안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만들어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쇼룸일 뿐이었다. 오늘 저녁 그는 미슐랭 별을 3개나 받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다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물급 투자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눈처럼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서늘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박 건축가님, 이번 프로젝트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박 건축가님의 이름이 곧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투자자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수는 익숙하게, 그러나 아무런 감흥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인생은 이런 식의 의미 없는 대화와 계산된 미소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메인 요리가 나왔다. 최고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접시 위에는 완벽한 굽기로 조리된 고기 한 점과 예술작품처럼 곁들여진 몇 가지 채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려한 소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웨이터는 고기의 숙성 기간과 소스의 재료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정수는 투자자의 눈치를 살피며 은으로 만든 나이프로 고기를 잘랐다. 고기는 저항 없이 부드럽게 잘려나갔다. 그는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다.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식감, 완벽한 육즙. 머리로는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공허하고 무미건조했다. 그는 언제부터였을까 맛을 잃어버렸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음식들을 맛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텅 빈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의 허기는 배의 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허기, 마음의 허기였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식사를 이어가던 순간이었다. 문득 그의 시선이 창밖의 허름한 골목길로 향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어귀, 작은 백반집의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메뉴 시래기국 백반. 시래기국. 그 세 글자가 마치 오래된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그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순간 그의 코끝을 스치는 환상 같은 냄새. 지독하게도 구수하고 눈물나게 따뜻했던 그 된장 냄새. 그의 눈앞에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낡고 초라한 단칸방의 저녁 풍경이 섬광처럼 펼쳐졌다. 밖에서는 칼바람이 울고 낡은 연탄난로 위에서는 달아빠진 양은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냄비 뚜껑이 들썩일 때마다 온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지독한 시래기국 냄새. 박 건축가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투자자의 목소리에 그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 들린 나이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이곳에 없었다. 그의 영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저녁 밥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잃어버린 맛의 정체를. 그것은 바로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어머니의 시래기국이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침구는 그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시밭길 위를 구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다음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 속에서 피어오르는 시래기국의 구수한 김이었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냉장고 버튼 하나로 모든 요리가 가능한 최첨단 오븐, 수십 개의 칼과 조리도구들이 완벽하게 정돈된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주방. 하지만 그곳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에게 주방은 성공한 남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냉장고 안에는 값비싼 와인과 생수,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채소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다. 시래기국. 그가 검색어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식당이 화면에 떠올랐다. 명품 시래기국, 프리미엄 한우 시래기국. 그는 그중 가장 비싸고 가장 평점이 좋은 식당을 골라 주문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정갈하게 포장된 음식이 도착했다. 그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다. 뽀얀 국물, 부드러워 보이는 시래기, 그리고 큼직하게 썰어 넣은 한우 양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진하고 깊은 맛. 분명 맛있는 국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찾던 그 맛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갈했고 너무나도 세련되었으며 너무나도 텅 비어 있었다. 기억 속의 그 맛은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투박했으며 지독하게도 진한 맛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갑자기 사무치는 외로움에 휩싸였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에게. 아빠다. 잘 지내니? 아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혹시 무슨 일 있어? 아, 맞다. 다음 학기 등록금 보낼 때 됐는데 잊지 않았지?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용건을 먼저 앞세웠다. 딸아, 아빠다. 아빠. 마침 잘 됐다. 나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아빠가 좀 보태주면 안 돼? 오빠만 유학 보내주고 나는 너무 서운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이 없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편리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정수는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허무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명품 시래기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그리워했던 것은 단순히 시래기국이라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 음식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낡은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숟가락 소리를 들어가며 밥을 먹던 가족들. 밥 한 그릇 더 먹으라며 자신의 그릇에 밥을 덜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가난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던 그 끈끈한 온기. 그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는 텅 빈 식탁 위에 홀로 남겨진 유령이었다. 다음 날 박정수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어머니의 시래기국을 끓여보기로.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그 마법 같은 맛을 자신의 손으로 재현해내고 싶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최고급 백화점의 식품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한 삶의 방식대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하기로 했다. 그는 유기농 코너에서 깨끗하게 세척되어 진공 포장된 부드러운 강원도산 시래기를 골랐다. 된장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항아리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된장을 샀다. 멸치 육수를 내기 위해 그는 완도산 최고급 햇멸치를 골랐다. 그는 자신의 최첨단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유명 요리 연구가가 알려주는 시래기국 황금 레시피를 찾았다. 그는 레시피에 적힌 대로 정확한 계량컵과 저울을 사용해 단 1g의 오차도 없이 재료를 준비했다. 그는 시래기를 부드럽게 삶고 된장을 체에 곱게 걸렀으며 멸치와 다시마를 정확한 시간 동안 끓여 잡내 하나 없는 완벽한 육수를 만들어냈다. 모든 과정은 완벽했다. 그의 주방에는 구수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만든 첫 번째 시래기국을 그릇에 담았다. 겉보기에는 어제 배달시켰던 그 어떤 명품 시래기국보다도 더 훌륭해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기대감이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것 또한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기억하는 그 맛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잘 만들어진 된장 채소 수프일 뿐이었다. 기억 속의 그 맛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복잡하며 설명할 수 없는 야성의 맛이 살아있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최고의 재료와 완벽한 레시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방정식, 즉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적어도 이 시래기국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실패한 마법사처럼 자신의 완벽한 주방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깨달아야만 했다. 어머니의 마법은 비싼 재료나 완벽한 레시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마법의 진짜 비밀은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실패의 쓴맛은 박정수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아주 작은 조각 하나까지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던 시골의 5일장.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시끄러운 장사치들의 외침, 온갖 것들이 뒤섞여 풍겨오던 쿰쿰하고도 정겨운 냄새. 그것은 백화점의 깔끔하고 정제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어머니가 사오던 시래기는 백화점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깨끗하지 않았다. 그것은 겨울 내내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해 거칠고 뻣뻣했지만 그 안에는 햇볕과 바람의 모든 기운이 응축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퍼올리던 된장은 명품 항아리에 담겨 있지 않았다. 투박한 온기 속에서 수많은 미생물들과 함께 숨쉬며 발효된 살아있는 된장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재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시래기국이라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둘러싸고 있던 시간과 공간 그 자체라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성공한 세계에서 벗어나 기억 속의 그 시간과 공간을 향한 순례를 떠나기로.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 대신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의 목적지는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강원도의 한 시골 5일장이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색빛의 마천루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푸른 산과 누렇게 익어가는 논이 나타났다. 창문을 열자 아스팔트와 매연 냄새 대신 흙과 풀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세상의 진짜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의 차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마침내 작은 읍내에 도착했다. 장날을 맞아 좁은 길목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그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5일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좌판 위에는 밭에서 막 뽑아온 듯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채소들과
바다 냄새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생선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직접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나물들이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그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시계와 세련된 옷차림이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곳에서 성공한 건축가 박정수가 아닌 그저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시래기를 파는 할머니의 좌판 앞에 섰다. 처마 밑에 겨운에 매달려 차가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낸 거칠고 투박한 시래기.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의 어머니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이 시래기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그의 서툰 질문에 할머니는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뭘 어떻게 해? 그냥 푹푹 삶아서 된장 풀고 끓이면 그게 제일 맛있지. 비싼 고기 넣는 것보다 쌀뜨물에 끓이는 게 더 구수하고. 그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래기 한 묶음과 옆 좌판에서 파는 투박한 옹기에 담긴 된장 한 통을 샀다. 된장을 파는 주인은 이 된장이 자신의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시된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재료를 사지 않았다. 대신 장터 국밥집에 들어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자리에 어깨를 부딪히며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서툴게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 그는 기억해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담가주던 깍두기도 바로 이 맛이었다는 것을. 그는 국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차 안에는 이제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흙냄새 나는 시래기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손에 쥔 투박한 재료들이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아준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마법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5일장에서 돌아온 박정수는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주방 앞에 섰다. 차가운 금속과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치 과학 실험실처럼 느껴지는 완벽한 공간. 그는 그곳이 어머니의 기억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이질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인덕션 레인지 대신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왔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조절되는 최첨단 오븐 대신 투박한 양은 냄비를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모든 화려한 도구들을 치우고 그 자리를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과거의 물건들로 채워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기억을 맞이하기 위한 경건하고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마침내 그는 5일장에서 사온 거칠고 투박한 시래기 한 묶음을 꺼내들었다. 겨운의 차가운 눈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시간의 맛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마른 풀잎들. 그는 큰 대야에 물을 받고 그 안에 시래기를 담갔다. 그의 손끝에 까끌까끌하고 생명력 없는 마른 잎의 감촉이 전해져 왔다. 차가운 물이 그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그의 눈앞에 또다시 선명한 과거의 풍경이 펼쳐졌다. 한겨울, 해가 저문 저녁의 작은 단칸방 부엌.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낡은 호롱불이 위태롭게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 어린 정수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꽁꽁 얼어붙은 마당의 수도가에서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시래기를 씻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흉측할 정도로 붉고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시래기에 묻은 흙먼지를 꼼꼼하게 씻어냈다. 어린 정수는 물었다.
엄마, 손 시렵지 않아? 어머니는 아들을 돌아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맛있는 국 끓여주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정수는 이 시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어머니는 시래기 한 줄기를 들어 보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건 말이야, 가을에 물을 뽑고 남은 잎사귀들을 겨우내 처마 밑에 매달아 놓는 거야. 그럼 이놈들이 겨울에 모진 눈바람을 다 견뎌내. 얼었다가 녹았다가 또 얼었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나면 이렇게 맛있는 시래기가 되는 거란다. 사람도 똑같아, 정수야. 지금은 조금 힘들고 배고파도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나면 너는 이 시래기처럼 아주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린 정수의 마음에 새겨진 최초의 성경 구절이자 그의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다. 기억에서 깨어난 박정수는 물에 잠긴 시래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생명력 없이 말라비틀어져 있던 잎사귀들이 물을 머금고 아주 조금씩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것처럼 그는 그날 밤 시래기가 담긴 대야를 마치 소중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여왔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물을 머금은 시래기는 제법 부드러워져 있었다. 박정수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황금 레시피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시래기를 부드럽게 삶은 후 된장과 고추장을 100일 비율로 섞어 조물조물 무친다. 하지만 그의 손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의 손맛은 그렇게 정확한 숫자로 계량된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손대중과 감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맛이었다. 그는 막막했다. 자신의 기억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완전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자신보다 5살 위, 지금은 평범한 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의 누이, 박정희. 그녀야말로 어머니의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성공한 동생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누이. 그들의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누이의 삶에 무관심했다. 명절에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는 것으로 동생의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껏 누이에게 걸었던 전화는 언제나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비즈니스 콜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누나, 나 정수야. 정수냐. 웬일이야, 내가 이 시간에. 혹시 무슨 일 있어? 누이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어색하고 서먹했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혹시 엄마가 끓여주던 그 시래기국 어떻게 끓이는지 기억나? 그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괜한 전화를 했다고 후회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기 어리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걸 내가 갑자기 왜? 그 맛 잊은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수십 년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수다스러운 어린 시절의 남매로 돌아갔다. 기억나지, 그럼? 엄마는 언제나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받아두셨잖아. 거기에 된장을 풀고. 된장만 넣었어? 고추장은 안 넣고. 바보야. 우리 집에 그때 고추장이 어디 있었냐? 대신 엄마는 된장에다가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그리고 들기름을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국을 끓이셨지. 그게 비법이야. 누이의 목소리를 따라 정수의 기억도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누이와 함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다.
그들은 함께 시래기국에 감자 몇 알을 동동 띄워주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 감자 하나 더 먹겠다고 티격태격 싸우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었다. 그리고 언제나 아들인 정수의 그릇에만 부드러운 시래기 잎을 더 얹어주시던 어머니의 편애를 떠올리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는 언제나 국을 다 끓이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한 숟갈 듬뿍 넣으셨어. 그래야 국물 맛이 더 부드럽고 구수해진다고. 그리고 배고픈 우리들 빈속에 덜 부담스럽다고. 들깨가루. 그것은 정수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비법 재료였다. 전화가 끝나고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레시피는 자신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함께 그 시절을 겪고 함께 그 밥상을 나누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이었던 것이다. 누이와의 통화로 박정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는 다시 주방에 섰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레시피가 아닌 기억과 추억을 따라 요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쌀을 씻고 뽀얀 쌀뜨물을 정성스럽게 받아두었다. 밤새 불린 시래기를 건져 된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그리고 고소한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다. 그의 손끝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쌀뜨물을 부은 냄비에 양념한 시래기를 넣고 불을 켰다. 냄비가 서서히 달아오르며 구수하고도 매콤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4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어느 가난한 겨울날의 냄새였다. 그 냄새는 그의 주방을 순식간에 과거의 그 작은 단칸방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이 문을 닫았고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세상과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괴로워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어린 정수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세상에 자신들만 버려진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과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시래기 한 묶음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달아빠진 양은 냄비에 시래기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절망으로 가득 찼던 단칸방의 공기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 냄새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괜찮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생명의 냄새이자 희망의 냄새였다. 한참 후 어머니는 작은 교자상을 펴고 3개의 그릇에 밥과 국을 담았다. 쌀보다 보리가 더 많아 거친 꽁보리밥과 건더기라고는 시래기밖에 없는 초라한 국. 하지만 그날 밤 그 밥상만큼은 세상 그 어떤 왕의 진수성찬보다도 더 풍성하고 따뜻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국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굽었던 등이 아주 조금씩 펴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밥은 드시지도 않고 아들인 정수가 밥을 먹는 모습만을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릇에 있던 부드러운 시래기 잎을 아들의 그릇에 몰래 넣어주었다. 어린 정수는 그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이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저 눈빛만 있다면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기억의 여행에서 돌아온 박정수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앞, 가스버너 위에서 40년 전의 그 시래기국이 바로 그 희망의 냄새를 피우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마침내 국이 완성되었다. 박정수는 불을 끄고 누이가 알려준 마지막 비법 재료
고소하게 빻은 들깨가루를 한 숟갈 듬뿍 넣었다. 들깨가루가 뜨거운 국물 위로 퍼져나가며 구수한 냄새는 한층 더 부드럽고 깊어졌다. 이것으로 기억의 레시피는 완성되었다. 그는 최고급 도자기 그릇 대신 오일장에서 사온 투박한 뚝배기 한 개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래기국을 가득 담았다. 그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이 아닌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 마치 40년 전 그날의 교자상 앞에 앉은 것처럼. 그의 앞에는 오직 시래기국 한 그릇과 흰 쌀밥 한 공기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숟갈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그의 혀끝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미각세포가 일제히 깨어나는 듯했다. 거칠지만 구수한 시래기의 식감, 깊고 진한 된장의 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들깨가루의 고소함. 비슷했다. 정말로 그가 기억하던 그 맛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그는 허겁지겁 국에 밥을 말아 입 안가득 밀어 넣었다. 거친 꽁보리밥은 아니었지만 뜨거운 국물과 섞인 밥알이 그의 텅 비었던 배와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바로 그 맛은 아니었다. 맛은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지만 그 맛에 담겨있던 가장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 빠진 마지막 한 조각의 정체를. 그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다. 뼛속까지 스며들던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절망감이었다. 그 모든 고통의 조미료가 빠진 시래기국은 그저 맛있는 음식일 뿐 그의 영혼을 구원했던 기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밥은 드시지도 않은 채 오직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을 행복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눈빛이 없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침내 오열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그 맛을 평생 자신의 심장에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어머니의 시래기국을 영원히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한참을 울고 난 후 박정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말끔히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는 냄비에 가득 남은 시래기국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한 집착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증거이자 자신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야. 정수야. 국은 끓여봤니? 응. 끓여봤어. 누나 덕분에 거의 똑같은 맛이 났어. 거의.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쉬움이 섞여 있지 않았다. 누나.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밥 한번 차려주게. 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동생아.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은 그는 다음으로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아들. 아빠다. 이번 주말에 별일 없으면 집에 와서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네. 갑자기요?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 알아. 내가 바쁜 거. 그래도 알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 할머니가 아빠한테 해줬던 음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대답했다. 알았어요, 아빠. 가볼게요. 모든 전화를 마친 그는
다시 냄비 앞에 시래기국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레시피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미완성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현재의 밥상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그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임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주말 저녁, 박정수의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가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다. 누이와 매형, 조카들이 도착했고 어색한 표정의 아들과 딸도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들은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된장 냄새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이게 무슨 냄새예요? 청국장 끓였어요? 정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저녁 메뉴는 너희 할머니의 아주 특별한 코스 요리다. 그가 차려낸 밥상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시래기국과 하얀 쌀밥이 아닌 거친 꽁보리밥,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과 깍두기가 전부였다.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조카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에게 이게 다예요? 정수는 그들의 반응에도 그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40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단칸방의 풍경과 언제나 배고팠던 자신의 유년 시절, 그리고 이 시래기국 한 그릇이 당시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적과도 같았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소년의 모습을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 꺼내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아들과 딸은 늘 완벽하고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며 큰 충격과 함께 미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누이는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야기가 끝나고 식탁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가 말했다. 자, 이제 먹자. 이게 바로 너희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우리 집안의 유산이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투덜거리지 않고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래기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정수의 아들이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말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맛있는 거랑은 좀 다른데. 뭔가 되게 깊은 맛이 나요. 그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눈물과 한 가족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다. 그날 밤 박정수의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는 처음으로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마침내 어머니의 레시피를 완성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재현된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었을 때 비로소 그 레시피는 완성되는 것이었다. 주말이 끝나고 박정수는 다시 거장 박정수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그의 건축사무소의 임원회의실.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박정수 필생의 역작이 될 스카이 캐슬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도시의 심장부에 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오른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바벨탑. 그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박정수 성공 신화의 정점이 될 건물이었다. 최종 시안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박정수 건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부소장의 자랑스러운 보고에도 정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화려한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그 건물은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땅 위에 단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세워지는 차갑고 공허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말 동안 자신의 아들딸과 조카들이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신기해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하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가 담긴 그 설계도를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대표님, 지금 무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돈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 왔다.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스카이캐슬 프로젝트는 전면 보류한다. 대신 우리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집을 지을 것이다. 그의 선언은 대한민국 건축계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이전 같았으면 형식적인 안부 인사와 용돈 이야기만 오고 갔을 어색한 통화.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버지.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주말에 해주셨던 그 시래기국 이야기 계속 생각이 나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왜 한 번도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정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져 있던 가난하고 배고팠던 소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성공한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아들 역시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아버지가 늘 무서웠어요. 언제나 완벽하고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숨막히는 부담이었어요. 저는 평생 가도 아버지처럼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다. 영상 통화 화면 너머로 두 남자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 벽이 마침내 허물어졌다. 주말. 박정수는 누이인 박정희의 집을 찾았다. 명절에 값비싼 선물 세트만 보내고 발길을 끊었던 동생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누이는 놀라면서도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웬일이야 내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냥 누나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정수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대신 누이의 작은 아파트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의 완벽한 주방과는 달리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조리도구들과 정겨운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메뉴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또 다른 음식, 투박한 수제비였다. 그들은 밀가루 반죽을 함께 치대고 멸치 육수를 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하나 둘 꺼내 놓았다. 너 기억나? 엄마가 수제비 끓여주시면 너는 꼭 국물보다 반죽만 많이 달라고 뗐었잖아. 누나는 언제나 나한테 네모난 수제비만 골라줬잖아. 자기는 동그랗고 예쁜 것만 먹고. 그들은 유치했던 어린 시절의 다툼을 떠올리며 아이처럼 웃었다. 함께 요리를 하는 동안 성공한 건축가 동생과 평범한 주부 누나라는 어색한 역할극의 막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정수와 정희라는 이름의 따뜻한 남매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갓 끓여낸 뜨끈한 수제비를 나눠 먹으며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맛있는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다. 박정수가 스카이캐슬 프로젝트의 설계를 전면 수정한 사실은 투자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들은 분노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화려한 기념비를 원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투자자들은 정수에게 당장 원래의 설계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박 건축가, 당신의 그 알량한 예술가적 고집 때문에 지금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입니다. 당장 원래 설계대로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박정수였다면 그는 분명 타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돈을 위한 기념비를 짓는 조각가가 아니라 제가 지어야 할 집은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따뜻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물을 저는 더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그의 사임은 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업계에서 까다롭고 비타협적인 건축가라는 오명을 안겨줄 터였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박정수의 사임 소식은 건축계의 가장 큰 뉴스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누군가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날아갈 듯한 자유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거대한 건축사무소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대신 아주 작은 규모의 개인 작업실을 열었다. 그의 새로운 작업실의 이름은 어머니의 부엌이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제는 재개발의 바람 앞에 쓰러져가는 낡은 달동네를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 남은 가난한 노인들과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커뮤니티 센터와 공공주택을 설계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그 가장 작고 낮은 곳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흙과 나무를 사용했다. 그는 높고 폐쇄적인 벽 대신 햇살과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과 마당을 만들었다. 그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웃이 되어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설계했다. 정수의 새로운 삶에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이 정희였다. 그녀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무언가가 잠자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정수야, 우리 엄마의 레시피를 세상과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기억의 맛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어머니들의 손맛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국의 시골 마을과 낡은 동네를 찾아다니며 할머니들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할머니들이 평생을 바쳐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 온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음식들의 조리법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영상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재단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수많은 젊은 요리사들과 음식 연구가들이 재단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박정수의 개인적인 기억의 순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 나서는 거대한 문화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몇 년 후 박정수가 설계한 달동네의 커뮤니티 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화려한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은 없었다. 대신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햇살처럼 따뜻하고 오래된 고향 집처럼 편안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할머니들은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개관식의 하이라이트는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마을 잔치였다. 박정수의 아들과 딸 그리고 누이와 조카들도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행복한 마을 잔치를 지켜보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일 뿐이었다. 마을 잔치가 한창일 무렵 커뮤니티 센터의 입구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과거 스카이 캐슬 프로젝트의 투자자였던 그 거물급 회장이었다. 박정수와 결별한 후 그는 다른 건축가와 함께 원래의 계획대로 마천루를 지었지만 그 건물은 결국 텅 빈 유령 건물이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찬 이 작은 커뮤니티 센터의 풍경을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정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회장이었다. 내가 졌네, 박 건축가. 나는 평생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달려왔는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성뿐이야. 당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는데 당신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군.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박정수는 마을 할머니들이 끓여준 커다란 솥에 담긴 시래기국을 한 그릇 받아들었다. 기억의 맛 재단에서 기록한 수많은 어머니들의 레시피가 모여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래기국이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람을 위한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딸은 기억의 맛 재단의 유능한 실장이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있었다. 그는 시래기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맛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함,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것은 하늘에 닿으려는 욕망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였다는 것을. 그는 텅 빈 성공이 아닌 꽉 찬 행복을 마침내 자신의 그릇에 담아냈다. 그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수십 년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따뜻한 봄꽃과도 같았다. 그가 끓여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래기국은 이제 그의 밥상 위에서,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식지 않을 것이었다.